네, 오늘도 정치권의 흐름 짚어주실 네 분 모셨습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부소장,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요, 새누리당 상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사실 1차 공천 결과를 놓고 최고위원회에서 굉장히 좀 충돌이 빚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의외로 좀 조용하게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예, 일단 어제 자로 네. 단수 공천이나 우선 추천 공천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됨으로써 예. 김무성 대표가 지난 9월 말 이후에 한 5개월 이상 주장해오던 그런 일단 상향식 경선의 토대는 무너졌습니다. 예. 그렇다면 본인이 그간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라든지 어떤 매우 강경한 의조로 상향식 공천을 관철시키겠다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또 침묵을 지킨다라는 부분은 현재 이제 최고위원회의 구조, 9명 중에 5명이 최소한 친박이다. 네. 또 의총을 열어서 이런 부분을 이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압박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로 이 청와대나 이런 부분과 맞서는 부분이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예. 또 다수의 예비 후보들이 유령 번호라든지 유령 당원 이런 문제들로 상향식 공천의 문제점 부분들이 사실상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런 것도 또 이 항의를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완전히 해소된 부분이 이런 없죠. 속에서 네. 이제 본인은 네. 당분간 침묵을 하고 기다리다가 네. 이제 공천 결과가 진행되면서 네. 살생부나 네. 또 여론조사 이 누출 네. 또 강남의 친박 모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입증하는 네.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났을 때 네. 그때부터 싸우겠다 그런 어떤 모양새로 비춰지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한쪽으로 기울여서 끝난 승부다 하는데 그렇게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예. 조만간에 또 다른 또 폭로나 이런 내용들이 터져 나올 소지가 충분하고 예. 그러면서 공천 속도가 빨라질 건데 네. 이제 한 3분의 1 이상이 공천되어 갈 때 문제가 본격적으로 터져 나올 걸로 봅니다. 그럼 완전히 기울었다는 판단은 아니신 거고 일단은 좀 잠잠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김무성 대표가 어제 김태환 의원 찾아가지고 다음 공천에 지장을 줄 수 없어서 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 다음 공천에 지장을 줄 수 없다 이야기니까 다음 공천은 그럼 이대로 해도 좋다는 말씀인 것처럼 좀 들립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항구 공천 관리위원회가 지금 제시한 1차 발표를 보면 일단 현역에 대한 컷오프 그리고 단수 추천과 우선 추천을 상당히 확정을 지음으로써 지금 김무성 대표가 정치개혁의 하나의 상징처럼 이야기했던 상향식 공천 제도는 사실상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물 건너가는 형편이 아닌가. 우리가 항상 일을 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첫 단추를 잘 개야 된다. 그래서 사실 어제 이 최고위가 주목됐던 이유도 바로 지금 그렇죠. 첫 단추였죠. 그러니까 지금 최고위가 공천관리위원회의 1차 발표에 대한 이제 심의 의결을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 지금 김무성 대표가 지난 일요일입니다. 지난 일요일날 본인이 공천관리위원회 면접 때 가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이 지금 단수 추천과 우선 추천의 문제에 대한 부당성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어제 최고위에서 할 거라고 봤는데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안 하고 사실상 거의 손을 들어주고 마는 형편이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현 상태로 지금 이 상황으로 지금 본다면 사실상 지금 김무성 대표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정치적 좌표를 내려놔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시간이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중에 비박계에 대한 현역 물갈이가 대폭화된다든지 그럴 때 반격의 그 카드를 쥐고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은 김무성 대표의 편이 아니라 이제는 친박계 편이 아닌가. 사실 비박계 입장에서도 보면 지금 사실 믿었던 당 대표가 이렇게 점점점 물러나는 모습에서 아마 비박계 입장에서는 아마 믿고 의지할 데가 없다. 결국은 내 스스로 살아야 되겠다. 각자 도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식이 된다면 나중에 김무성 대표가 뭔가 저항을 하고 싶어도 아마 원군을 찾기가 좀 힘든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주변에 이제 힘도 좀 빠진 상황인데 지금 사실상 어쩔 수 없는 게 최고위원 구성 자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최고위원 자체가 이제 김무성 대표의 편이 좀 적잖아요 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최고위원회 의결을 하면은 패배하게 돼 있고 공천관리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지금 김무성 대표가 제도적으로 지금 뒷받침이 안 되는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명분론이에요. 국민들을 향한 명분론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권에서 지금 대대적인 물갈이 칼바람이 불고 있는데 새누리당에서 상향식 공천, 국민 공천만 이야기해서 현역 물갈이 폭이 적어지면은 어떻게 다음 선거에서 이기겠어요? 지난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이 47% 현역 물갈이했습니다. 그 당시 민주당은 20몇 프로입니까? 27%인가요? 그러니까
47%, 41%대 27%.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의석을 많이 잃고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이 어느 정도 또 선전한 이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무성 대표가 처음에 정청명이라고까지 이야기한 상향식 공천 물갈이는 상당히 좀 퇴색되고, 더군다나 최근에 뭐 당원 관리한 그 현실을 보니까 유령 당원에다가 무슨 또 뭐 책임 당원 관리도 엉망, 이거 가지고 경선했다가 보면 맨 뭐 소송당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겠어요. 네. 차라리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는 적은 과감하게 깨끗하게 정리해서 현역을 물갈이해 주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다. 네. 이런 판단이 국민들 여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거기에 좀 저항할 힘이 없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지금 좀 크게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느냐? 18대, 19대, 20대 와가지고 과거 뭐 7, 80년 정치는 그렇다 치고 지금 21세기 정치에서 정치권이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이들이 과연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느냐? 아니다 이거야. 정치인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개파싸움이나 하고 정치인들의 민낯이 다 드러났어요. 이들 가지고 대한민국이 뭘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예. 오늘 내일 북한이 무너지면 과연 소독처럼 우리가 북한을 견인할 수 있는 정치력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상식 있는. 네. 그러니까 이런 혹독한 그런 국민들의 깨달음과 그런 질책이 있다 보니까 현역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를 바꿀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김무성 대표가 거기서 지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면요,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책상을 내려셨다라는 게 있는데, 그게 내려친 게 그냥 내려친 게 아니라 그 의사봉 갖다 줄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손으로 내려치면서 됐다고 하면서 의결을 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속이 얼마나 불편했을까가 좀 느껴져요, 지금 보면. 그렇죠. 뭐 최고위원이 9명인데 네. 그중에 5명이 잘 아시다시피 친박계 의원이어서 네. 의결조차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네. 아마 책상을 손으로 치고 싶은 게 아니라 가슴을 손으로 치고 싶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네. 실제로 이 그 비박계 의원이 핵심적으로 이번에 탈락하지 않아서 표면적으로 반발하기 상당히 어려웠으나 네. 사실은 국민 경선 상향식 공천은 무참히 깨어져 버렸죠. 아마도 김무성 대표는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 권력에 의해서 누군가 물갈이를 하고 낙하산 공천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과의 싸움을 전면했어야 되는데, 상향식 국민 경선 일반론을 얘기하다 보니 마치 그것이 야당과 대비되어서 현역 의원을 지키는 프레임, 네. 현역 편인 그 김무성, 현역의 물갈이를 반대하는 기득권 수호자 김무성 대 네. 이한구 친박의 변화와 물갈이, 이런 구도가 되는 것에 대해서 네. 땅을 치고 통곡을 하지 않았을까, 가슴이라도 치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전 그 2차, 3차에서도 핵심적으로 그 비박계 의원이 포함된다면 네. 김무성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또다시 친박계들에 의해서 의결을 면치 못할 상황이라 한다면 예. 최종적으로는 당대표 직인을 찍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수가 있는데, 예. 공천장에 의결을 하더라도 마지막 도장을 찍는 걸 거부를 통해서 예. 강력한 의사를 표명하지 않을까. 네. 그것밖에 남은 수단이 없지 않겠나, 그렇게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안 찍어주면은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대표 직인이 없으면 네. 최고위원회 의결을 하되 대표와 협의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대표 직인이 없으면 그 유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앙선거에서. 되면 선거 안 치르자는 얘기야. 그러면 다시 협상이 들어오겠죠. 협상에 다시 네네. 들어올까? 아, 그 정도를 마지막 카드로 좀. 그것 말고는 안 네. 그러면 무대는 오늘도 참고 내일도 참아야 되는 그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어제 상황인데요. 최고위 보고하라는 김무성 대표에게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앞으로 이제 안 올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고 네. 대담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는 독립된 기관이야. 그러니까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압력을 넣는 것은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 내가 분명히 밝히고 온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부르지 마라. 예. 왜냐하면 처음이니까 내가 가서 그건 예의 차원에서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지금 뭐 소리 나오는 거 보고 박태호 교수님 많이 웃으시는데, 지금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네. 평소에 여의도에서 소신과 원칙의 남자입니다. 네. 저분 아주 독특한 카리스마가 있고 네. 또 독단적인 면도 있고.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왜 저분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이렇게 용인을 했는지 큰 패착이죠. 본인이 네. 구도대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면 그것도 네. 패착이고. 네. 지금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큰 명분이라는 날카로운 칼날을 갖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분이 생각하고 있는 건 제가 보기에는요, 물론 당내 계파의 복잡한 친박, 비박의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치 역학구도도 있지만, 친박이건 비박이건 경쟁력이 없는 사람 무조건 친다. 예. 단수 추천, 우선 추천 활용해서 친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더 큰 명분은 뭐냐면 이 양반도 이제 친박으로서 정치 입문 이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물론 이해창 씨가 옛날에 입문을 시켰습니다만 예. 열심히 정치를 해온 분이기 때문에 뭘 중요하게 생각하면 경제 문제라든지 앞으로 대한민국이 순항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서 남은 박근혜 정권 2년에서 과연 박근혜 정권이 성공할 수 있는 정권이 될 수 있느냐. 예. 그래서 과거에 지난 3년 동안, 4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박근혜 정부 정책에 협조하지 않고 뒤에서 웰빙족처럼 정체성 속으로 싸우지 않고 목소리를 내야 될 때 내지 않은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는 왜 국회의원을 하는지 모르겠다. 평소에 하는 얘기예요. 네. 이 양반들 왜 국회의원을 하냐 이거야. 나라를 위해서 자기 그럼 정치적인 이득만을 위해서 하느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신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2년 정부의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새로운 인재들을 투입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명분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 그런데 보니까 김무성 그 비박 측에서 쉽게 저 지금 흐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뭐 저분이 지금 우위에 점에 있고, 근데 네. 한 번은 대표를 그 면접에 부르고, 또 다음 날은 공관위원장을 부르고요. 새누리당이 지금 이런 데 집착할 때가 아닙니다. 그거 정말 좀 우선이 이야기죠. 애들 네. 장난 같고요. 지금 뭔가 하면 상향식 경선을 한다고 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상향식 경선이 관철될까봐, 그래서 솔직히 괜찮은 인물들은 공천을 내어서 한번 정치를 해서 물갈이를 한번 해볼까, 네. 개혁을 할까 하는 생각이 있어도 안 갔습니다. 왜? 상향식 경선하는데 가서 둘러리 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 놓고는 마지막에 공천 접수 마감해 놓고는 상향식 경선의 분위기가 싹 바뀌면서 뭐 전략 공천으로 간다 하면 결국은 정치권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모아서 정치하겠다라는 이런 부분에서요, 저는 비박이나 친박이나 다 잘못이 있다고 보고요. 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뭔가 하면 미국 같으면 지금 대선 후보 선출이 진행되고 있지만은 네. 그 얼마나 복잡합니까? 어떤 주에는 당원이 투표하고, 어떤 주에는 당원이 아닌 프라이머리를 하고, 어떤 주는 코커스고, 또 어떤 주에서는 성자 독식이고, 어떤 주는 비율대로, 득표 비율대로 나누고. 근데 이 복잡한 규칙들이 주별로 다 다르지만은 합의가 되어 있어서 예. 그 부분은 다 그 주에 사는 주민들은 네. 우리 주에 대통령 후보를 뽑는 선출 절차가 뭔지는 다 안다는 겁니다. 네, 네. 언론이 잘 모르거나 외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 선거에 대한 규칙은 일찌감치 6, 7개월 전에 완료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정말로 기득권을 포기한 채 빠지고 그냥 아무 누구도 기득권이 없이 지역구에서 공정하게 경선을 해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상향식 경선 간다면서 밖에서 영입 인사도 안 했습니다. 네. 기껏해야 평론하다가 간 6분 말고요. 누구 뭐 영입되었다고 발표하는 개혁적인 인사가 있었습니까? 그 밥에 그 나물들 다 모아놓고 지금 친박이니 비박이니 상향식이니 그럼 이 전략이니 우선이니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으로 가는 부분이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이길 생각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매우 의문이죠. 새누리당 총선 전략에 대해서 좀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요. 저는 뭐 이한구 공관위원장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일단은 그 최고위원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는 것 때문에 네. 최고위원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 이해 못하는 바 아니나 네. 저렇게 오만하고 그 자칫 권위적이고 독선적으로 비칠 경우에 공천관리위원회 힘을 잃을 수가 있고 나중에 공천 후에 후유증을 감당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공천관리위원회 권한은 최고위원회에서 그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 대표나 개파의 수장들이 불러서 가는 것이 아니라 네. 당원과 지지자들 대상으로 보고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원, 민주적 당원에서 당연히 공천관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설명도 해야 되고, 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저런 오만함 뒤에 네. 혹시나 보이지 않는 권력에 의해서 이번 총선 공천이 좌지우지되는 거 아닌가, 물갈이 되는 거 아닌가, 즉 박근혜 대통령에 의한 공천이 아닌가라고 하는 공천 후유증이 일어날 경우에 그 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저런 태도를 보이는지, 저럴수록 더 자세를 낮추고 최고위원회 출석해서 이번 공천의 물갈이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예. 소통에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지, 그렇지 않다면 비박계가 이번 공천을 보이지 않는 권력에 의한 이한군을 꼭두각시 불과하다라고 저런 오만한 태도에 지적한다면 네. 그 공천 후유증은 어떻게 감당할지 저는 이한구 공관위원장에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요. 이르면 오늘 공천 2차 명단도 좀 발표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이제 좀 주목되는 게 3선 이상에 대한 네.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대폭 물갈이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좀 생각했을 때 물론 이제 공천이라는 것이 새로운 인물들 많이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력 있고 연륜 있는 분들도 꽤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싹 물갈이를 한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좀 느껴질까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의회도 노장청이 나름대로 조화를 이루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러나 예.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에서 봤을 때 이때까지 지금 이 그 당 아까 우리 항장수 소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 오래 전부터 이래 뭡니까 공천 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네. 나름대로 이 상향식 공천의 정정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예. 토대에 의해서 이 후보들이 선출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네. 보면 지금 이제까지 당 총재나 당의 개파 보스나 이런 실력자들에 의해서 줄 서는 사람들, 네. 줄 잘 서는 사람들이 그 국회의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3선, 4선에도 그 사람들, 그분들에 대한 이 정치력에 대해서 네. 상당한 비판들이 많이 가해져 온 거죠. 네. 그분들이 설사
자신은 잘나서 국회의원이 되고 3선이 되고 4선이 됐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아, 저 사람은 줄 잘 섰어. 네. 운이 좋았어. 이렇게 네.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자식력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금 그러니까 나름대로 물갈이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저항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쓸려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 이 그런 걸 한번 막아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김무성 대표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서 네. 이 나름대로 이 자식력을 키워보겠다는 그런 의미였는데 네. 그걸 미리 본인이 그러면 이 지금 현역의 기득권에 대한 모든 장치들을 만들어 놓지 않고 네.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막판에 막판까지 몰려서는 본인이 생각하던 이 공천 룰이 네. 실종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예, 상황인 예. 거죠. 그러니까 양구 공천관리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뭐 상향식 공천은 물 건너갔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자식력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능력 없는 사람들, 당정책과 배치된 사람들 예. 이제 마음껏 자를 수 있다. 네. 그런 것들이 현실화돼도 누구도 저항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벌써 빠져들어가고 말한 거죠. 네.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네. 상당한 현역에 대한 컷오프가 가시화될 수 있다고. 예. 저는 이 부분에서요. 네. 새누리당이 국민 앞에 현재 물갈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 물갈이를 하더라도 좀 이따가 물갈이가 좀 더 진행이 되면 비박은 이것은 뭐 정해놓은 대로 가는 네. 거다. 네. 살생부나 여론조사 자료 유출 등을 이렇게 토대로 해서 승복할 수 없다. 예. 각본대로 간다. 이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새누리당은 지금 이 지난번에 탈락된 김태환 의원이 왜 탈락되었는가에 대해서 그 일일이 탈락된 사유를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오늘부터 발표해서 탈락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고 자료를 제시를 국민 앞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백력, 무슨 탈세, 뭐 전과부터 시작을 해서 부동산 투기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자가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러고 있다. 네. 또 지난 몇 년간 이 국회의원을 계속 2선, 3선 하면서도 뭐 입법을 해서 그 이 관철시킨 성적이라든지 출석부터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새누리당의 공천이 일종의 집안 싸움이 아니라 그야말로 무능하고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런 어떤 사람들을 국회에서 추방하고 심판하는 의미가 있는 거지. 자, 사유도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는 떨어졌으니 그래 알아라. 누구는 됐으니까 그래 알아라. 이렇게 계속 해 나갈 때 네. 결국 국민들이 이걸 바라보는 시각은 이 집싸움이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유령당원을 갖다가 대거 동원한 사람 또 뭐 보좌관 월급을 떼먹은 사람 이는 네. 얼마나 파렴치합니까? 네.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건의 장관들을 선출할 때 나오는 각종 비리 사유들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엄격하게 친박이든 비박이든 관계없이 네. 목을 날리겠다. 네, 그래서 네. 그나마 좀 더 나은 사람이 국회에 진출하게 하겠다. 이런 기준들을 왜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뭐 3선 이상, 70세 이상을 물갈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예. 설득력도 없고 뭐 샌더스나 아니면 우리나라 야당에 지금 돌풍을 일으키는 김종인 대표를 보더라도 77살인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고 더더군다나 새누리당은 그 인구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노인 인구가 그 보수적 성향 때문에 여당의 중요한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네. 저는 노장청의 그 균형 있는 조화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네. 무엇보다도 근데 그 물갈이 핵심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은 다음에 2차 물갈이 할 때 그 제2의 논개는 누가 될 것인가. 지난번은 김태환 의원이 되었는데 친박 핵심 중진 중에서 그 볼성산업 모습을 김무성 대표와 맨날 개파 싸움만 하는 사람으로 지목되고 있는 한간의 여론의 보도를 보면서 예. 도대체 제2의 논개는 누가 될 것이며 제2의 논개로 그렇게 친박 중진을 친다면 비박은 도대체 얼마나 치려고 하는 것인가. 수도권에 단수공천하고도 1차에 발표 누락돼 있던 이재호, 정두원 그리고 김용태 이런 분들이 포함될 것인가. 특히나 대구 경북 지역에서 유승민 의원이 공천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아마 2차, 3차 물갈이에서 가장 큰 결국은 어떤 기준보다는 친박과 비박 간의 쟁투의 과정이 가장 큰 새누리당의 그 내용거리고 국민들에게 그 보여지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명확한 기준이 없이 나이와 그걸로 자른다면 분명 이런 후폭풍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상황 여기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금 허승환 앵커가 뭐 좀 설명하기에 전략적 선택이 아니냐 이런 설명을 하긴 했는데 저는 좀 의심스러운 게 굳이 안 해도 될 얘기를 불편한 얘기를 찾아가서 하는 이유는 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파산된 기업의 법정관리인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양산의 우리 문재인 대표 체제, 서울의 김종인 투톱 체제가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느냐, 뭐 언론들에서 그렇게 프레임을 분석하는데 네. 저는 이미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권력이
권력의 축이 문재인 대표에서 김정인 쪽으로 넘어오고 있다. 바로 이런 오늘 저 한국 민주노총이죠. 네. 민주노총 방면에서 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저분의 이제 안보가 보면 보수고 또 외교도 친미고 이런 전통적인 보수적인 분인데 과거에 이제 보면은 전통적인 야당의 지지 기반이 보면은 그 좌파 진보 세력들 아니었습니까? 더군다나 민주노총은 정치 투쟁의 한 핵심 축을 담당했던 기관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핵심 지지층은 결집시키는데 중도 외연을 확장하는 데는 민주노총 같은 그런 구호라든지 그런 투쟁 노선을 가지면 안 된다. 그걸 분명히 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 진보를 가장한 수구 좌파 세력들에 대한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의 그런 식견을 이야기한 겁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보면 우리가 뭐 경부고속도로 건설한다고 할 때, 포항제철 건설한다고 할 때, 월남 파병한다고 할 때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2000년대에는 인천국제공항이라든지 새만금 감척사업, KTX 건설한다고 할 때 무조건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런 무조건 도구마적인 반대는 안 된다. 지금 건설해놓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국가에 얼마나 이득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한미 FTA, 예? 제주 해군기지, 그다음에 통진당 해산할 때 반대하는 세력들. 이거는 안 된다는 흐름을 김종인 위원장이 야당의 외연 확장을 위해서 아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굳이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사실 뭐 불편한 얘기라면 안 찾아가서 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분의 이제 정치 철학은 네네. 어디 가서도 할 얘기는 해야 되겠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비대위원장 역할이 확장되고 네네. 지금 이제 오늘 발표되는 2차 컷오프 명단들에서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폭이 커지고 네. 또 친문 세력은 아닙니다만 예. 친문은 지금 오히려 새로운 인재영을 통해서 보강되고 네. 친문 세력의 핵심들이 포함되느냐를 보면 저분이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정권 교체보다도 정치 세력 교체, 네. 친노 패권을 청산할 수 있는 힘과 전략이 있느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민주노총 가서 저 이야기한 것은 그런 의지를 보여준 네. 일단이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기대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김종인 대표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많은 얘기 중에 대부분이 무엇이냐면 현 정부의 경제 성장 논리가 노조들의 구조조정을 노동자들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노동 유연성을 너무 하는 것에 치중돼 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임금은 전체 생산비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임금을 높여서 그것이 재분배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 우리 야당을 지지해달라라고 하는 얘기가 현 정부 경제 실정에 대한과 정책에 대한 비판이 주였고 그러면서 우리 야당도 이렇게 변화하려고 하고 있으니 민주노총도 사회적 의제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권익과 문제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히 하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기대한다라는 덕담을 한 것인데 네. 마치 그 중도층을 의식한 듯이 그 자리에 가서 중도층을 전략적인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되는 그 꿈보다 해석이 좀 강한 그런 측면으로 와전된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김종인 지금 대표의 정치 행보를 보면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본인이 좀 정면 돌파식으로 치고 나가는 그러한 아주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뭐 지난번에 이 햇볕 정책의 업그레이드 부분도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이라고 하는 강주에 가서 그러니까요.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도 지금 지금 노동개혁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노동개혁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 진보 세력들 그리고 노동계의 목소리를 대변을 하면서도 그러나 우리 사회의 상당수의 그 여론이 모아지고 있는 노동계의 또 고질적인 고질적 병폐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 가서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네. 아마 상당한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층들 입장에서 보면 예. 저 양반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도 하겠지만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나름대로 이 좀 나름대로 심정적으로 지원하지만 선뜻 손이 안 가는 이 좀 중도층의 그렇죠. 사람들 또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들까지도 뭔가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뭔가 변하는 모습이 보이구나. 네. 야 역시 김종인은 달라.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이 행보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산토끼들 잡는 데는 상당히 효과적이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김종인 대표의 어제 행보는 거침없는 하이킥의 한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 스스로 내 약점을 짚어내지 못한 부분을 어찌 보면은 지원군으로 와서 짚어준 예. 그런 부분이라고 네, 사실 뭐 어제 가서 90%를 기존의 야당에서 하던 뭐 소득주도 성장론, 예. 또 박근혜 정부의 뭐 경제 심판론 네. 이런 부분을 했다 하더라도 뭐 5%든 1%든 다른 이야기를 했으면 그것이 주목되는 게 정치적으로는 당연한 거고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저분이 매우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예.
북한 괴멸론을 가지고는 지금 그 더민주당의 소장파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어떤 왜곡된 인식,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 필리버스터 부분으로 가지고는 테러 방지법 안보에 관한 또 왜곡된 인식, 그다음에 노조에 가서 이제 저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노조 기득권과 기존의 이제 더민주당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짚은 부분은 잘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부터요. 예를 들어서 정치라는 것은 말로써 선거를 앞두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게는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조차도 못한 것은 뭐 문재인 대표나 야권의 어떤 대표적인 주자들이 이쪽 저쪽에 발목이 묶여 있고 또 자신의 장래를 생각해서 그런 말을 못하는 거죠. 네. 그런데 저분은 뭐 그런 부분에서 이 자유롭게 임시사장이라서 그런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저분에 대한 붐이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지금의 친노 중심의 패권 구조를 갖다가 그대로 온전시킨 상태에서 저분이 저렇게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네. 더민주당의 본질이 바뀌겠습니까? 네. 본질은 결국은 이 더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바뀌어야 바뀌는 거죠. 네. 그렇다면 저분이 오늘부터 착수하는 자신 주도에 의한 2차 컷오프에서 네, 네. 과연 얼마를 날릴 것인가? 뭐 어제 뭐 국민의당에서는 5명을 이야기했잖아요. 예. 이해찬부터 뭐 이목희, 정청래 등 뭐 전해철 이렇게 해서 한 5명 이야기했는데 예. 과연 그런 사람들을 포함한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서 보면 실제 내용이 없고 알맹이가 없다면요. 김종인 위원장은 본질적인 부분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비본질적인 부분은 국민을 향해서 립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로 어렵고 힘든 부분에 대해서 저분이 제대로 칼질을 하는가에 따라서 저분이 하는 행동이 그야말로 지행합일인지 네, 네. 아는 그러면 짜고 치는 프로 레슬링인지가 구분이 되겠죠.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오늘 저도 뭐 네네. 한 소장님 의견에 100% 공감입니다. 네네. 공감인데 오늘 사실 지금 그 추가 정밀 심사에 따른 이제 김종인 대표의 의지에 따른 이제 컷오프가 이제 오늘 빠르면 발표된다고 그러는데 예. 사실 어제 지금 전략공천 일부를 보면 김종인 대표가 그 지금 가령 지행 합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저는 상당한 단초는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네. 어제 지금 그 몇 군데 지금 그 노원구에 보면 예. 사실은 지금 분당갑에 네. 김병관 웹젠 이사회 의장을 추천했지 않습니까? 예. 그 지역에는 사실 이 조신 예비후보라고 이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 옛날 저 노무현 정부 때 이 국정홍보처에서 상당한 고위직을 지내셨던 예. 분이고 네. 또 군포갑에는 또 지금 또 그 세종대학교 김정우 교수인가요? 예. 그분을 또 공천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분을 공천하면서 거기서 또 상대적으로 지금 탈락하신 분이 한대희 예비후보라고 혁신과 통합의 멤버였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도봉을에는 또 지금 뭡니까 지금 오지영 변호사를 또 영입을 했죠. 그 전략 공천을 하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상당히 떨어진 김갑수 예비 후보는 2002년도 노무현 대통령 선거 때 그 인터넷 라디오를 예. 진행했던 아주 대표적인 친노 인사죠.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표가 영입한 인사들을 이용을 해서 네. 소위 말해서 이 친노 예비 후보들을 치는, 그래서 뭐 차도직이라는 말도 나옵니다만 예. 그런 것들이 이런 모습이 오늘 발표될 이 2차 본인의 그 컷오프의 전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뭐 과연 그 결과가 그렇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2차 정밀 심사에서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이 경쟁력과 도덕성이거든요. 예. 뭐 경쟁력이라는 부분은 뭐 나름대로 그 정량적 지표로 나름대로 확인이 되지만 네. 도덕성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정무적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그렇죠.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좀 당내에서 강경파들이 여러 가지 막말을 통해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예. 그런 부분, 그런 인사들에 대해서 만약에 오늘 배제를 하게 된다면 네. 저는 사실은 이 김종인 대표가 나름대로는 이 본인의 이 개혁적인 모습들을 네. 이 인적 쇄신을 통해서 뭔가 완성해가는 하나의 단계로 좀 더 네. 발전시키지 않을까. 그러니까 1차 때는 발탁은 안 했지만 배제하는 방법으로 배제하는, 어느 정도 예. 보여줬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저는 뭐 이번에 김종인표 컷오프가 이제 개봉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네. 저는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할 것 같고 양은 많지 않지만 상징성을 높일 것이다. 네. 왜냐하면 문재인 대표가 영입한 사람들을 현재 수도권의 박빙 지역에 험지로 보냈는데 예. 그 지역이 아시다시피 현역 의원들이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예.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야당에서의 인재 발굴은 쉽지 않고 어려워서 새롭게 그나마 발굴한 사람들을 현역 물갈이라고 하는 좋은 명분으로 사도직의 수단으로 쓸 수 있어도 불구하고 네. 현역을 피해서 박빙 지역에 배치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현역이 대여당, 새누리당과의 경쟁력이 높다는 반증인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역들을 대거 공천을 하되 상징성이 높은 그 몇몇 의원,
친노라고 해서 운동권이라고 해서 그게 좋은 글씨입니까? 죄입니까? 제가 보기엔 그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갑질하고 막말하고 개파주의, 지역주의 그리고 그 끝까지 그 의회주의를 존중하지 않고 강경 그 획일적인 노선을 취하는 이런 사람들만 선별적으로 국민들이 여론이 높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배제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물갈이 폭은 크지 않고 선택과 집중은 분명히 할 것이다. 네. 그렇게 좀 예상됩니다. 저는 박태호 교수님께는 좀 다른 얘기를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전에 뭐 이제 양산 당 대표라고 얘기했던 네네. 문재인 대표가 이제 뭐 강원도라든지 영남 지역 중심으로 이제 활동폭을 좀 넓힌다 이런 얘기 있는데 일부에서는 뭐 너무 빨리 등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좀 이르다는 판단인가요? 원래는 조금 원래 문재인 대표가 내려갈 때는 좀 총선 때 제가 듣기로는 본선 때 좀 지원하려고 내려갔는데 예. 좀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권력이 좀 커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오늘 이제 2차 컷오프 발표하고 결과에 보겠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표가 과연 총선 이후에 대권 주도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느냐 큰 숙제입니다. 물론 이게 전략인지 모르겠어요. 네. 두 사람 역할 분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공하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해서 지금 야권에 대통령 할 만한 감이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예? 국제 정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말이죠. 그리고 국내 문제만 너무 골몰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대한민국 호를 끌만한 그런 선장이 있느냐 이거예요. 네.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어라 이거 뭐 내가 이거 저 이렇게 대통령 후보 앞으로 정도를 가는데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노선이 나오면 어떡하나 예. 좀 조급함도 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아까 이제 공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예. 야당에서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거는 가장 기본에 충실한 겁니다. 여당도 얘기할 필요 없고요. 군대를 갔다 왔느냐 대한민국 국민은 이렇게 어렵게 안보 문제가 지금 이렇게 수면 위로 오는데 군대 갔다 왔느냐? 예? 그 다음에 전과 기록이 있느냐? 예?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우리 국민의 대표라는 그런 인식을 할 수 있는 이래 그런 보통의 정치, 상식의 정치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네. 언제까지 민주화론 가지고 대한민국 역사를 이제 재단하겠어요? 이제 그런 시대는 갔어요. 이제 네. 실용의 정치, 상생의 정치. 상식을 가진 국민의 눈으로 볼 때 우리 대표고 우리가 인정할 만한 사람이다. 이런 기준을 엄격하게 기준해서 연하 공천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황 소장님 그 김종인 대표 측에서는 뭐 상의도 없이 이게 다니냐 이런 얘기했다 하던데 둘이 상의가 없었을까요? 누구하고요? 그 문재인 대표가 이제 움직이는 것과 관련해서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두 사람이 영입을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영입할 때는 네. 신노를 가장 잘 치고 네. 또 휘둘리지도 않고 네. 이럴 만한 사람을 골라야 또 친노가 네. 친노 패권을 청산하는 모양을 보일 수 있죠. 네. 실제 되고 나서도 친노 청산에 나오는 듯한 모양도 비춰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발탁이 되었고 네. 그런 부분 속에서 서로 이야기를 네. 뭐 적절하게 했다고는 봅니다만은 네. 지금 내심으로는 아마 불안감들이 둘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종인 대표는 네. 총선에 이기고 나면 결국은 더 팽을 하지 않겠나 자기를. 예. 그리고 또 문재인 대표는 임시 선장을 맡겼더니만 진짜 선장을 하려 한다. 내지는 자기 계보나 대중적인 자기 이미지를 갖다가 개선해서 그 다른 욕심이 있는 게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걸 안 한다 하면 두 사람이 정치에서 부적절한 인물들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은 지금 이 와서 두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이제는 일일이 서로 상의를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 네. 시점이 언제냐? 지난번에 그 공천 등에 대한 비상 대권을 넘겨받은 시점에서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일단 이 총선에 이겨야 문재인도 살고 김종인도 사니까 같은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두 사람의 내면에는 끊임없이 지금 의심과 불안들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서로 두 분이 그렇다. 정치인이 생각이 100% 일치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예. 지금 당장은 아까 우리 황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김종인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적 공동 운매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총선 전까지는 뭐 큰 그 알력 없이 그대로 갈 거라고 보고요. 지금 문재인 대표가 사실 지금 영남 쪽 후보들하고 지금 강원 쪽 후보들을 지금 만난다는 이야기는 예. 본인의 입장에서는 아마 중앙당 차원에서 사실 중앙당 차원에서 뭐 수도권이나 호남이 지금 전략적이고 예. 거기가 사실 승부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 지금 사실 당력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지 예.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아 우리 험지에 나가는 이 고시장 후보들 관련. 내라도 가서 한 손을 한번 잡아주고 네. 등도 한번 두드려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지금 가장 본인 입장에 타파해야 될 것이 지역 구도거든요. 예, 예. 이 사실은 이 동쪽 지역에 대해 출마하는 참 이 고시장 후보들에 대해서 본인이 뭔가 격려를 해줄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뭐 김종인 대표에게 상의를 하고 이런 것은 아마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무 그 총선 이후에 두 사람 간의 무슨 무슨 차기 뭐 신경전이라든지. 네. 당권이나 대권의 문제로
놓고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이러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설사 만약에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김종인 대표가 개인적인 정치적인 욕심을 낸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킹메이커가 아닌 대권까지 나가겠다고 하더라도 저는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거 나쁘지 않다. 왜? 나름대로 지금 야권 내의 그 대권 레이스 자체가 우리 당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중도층까지 확산된 판 전체가 커지는 부분에서 나름대로 그 경쟁이 된다면 예. 충분히 더 좋은 구도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설사 내가 질 거라고는 또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네. 아무리 김종인 대표가 잘한다 하더라도 네. 아마 그런 또 이런 나름대로 안도감도 갖고 있겠죠. 그런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총선 전 그리고 총선 이후까지도 상당 부분 두 사람의 이 좀 뭡니까 이래 이 같이 손을 잡고 가는 그런 모습은 저는 뭐 조금 지속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런데요. 네. 제가 한마디만 드리면 예. 지역구도 타파를 명분으로 움직인다. 참 진정성이 없죠. 누가 공감합니까? 본인이 그런 생각을 한다면 노무현 대통령처럼 사상에 출마해서 장렬하게 전설을 하면서 내가 장수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본인은 출마 안 하면서 뭐 지역구도 타파한다? 정말 명분 없고 감동 없는 이야기예요. 문재인 대표께서요 지금 다급합니다. 내가 보니까 사실은 의도되지 않은 그런 결과가 야당에 전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말이죠. 박영선 의원이 지금 김종인 대표하고 친하지 않습니까? 네. 보이지 않는 또 힘이 생기고 있고 여기에다 정운찬 전 총리까지 충청도까지 가세면요. 내가 보기에 총선 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의아하지 않은 권력을 가지고 대권 구도를 요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거를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근데 모든 제가 거를 우리 박 교수님 네, 말씀에 제가 하나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왜 출마를 안 하냐, 지역구도 타파를 본인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문재인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조금 좀 아닌 것 같다. 나름대로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 대선 때도 사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렇죠. 대선 때 후보를 하면서도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았거든요. 네. 그거는 사상 주민들과 약속 때문에 그렇다는 측면에서 사실이 자신의 나름대로 이 지금 광포공보 전국적인 그 대권 주자로서의 그 행보에 상당한 제약을 받았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주민들과의 약속을 못 지키고 4년을 어차피 못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차원에서라도 주민들에게 거짓말할 수 없다. 그런 측면이 더 강했던 측면이 있지 않나. 현실적 제약 때문에 본인이 안 나가는 거지. 뭐 지역구도 타파가 힘들기 때문에 나 그 힘들을 안 하겠다. 그런 건 아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이미 단수 후보로 공천이 사실상 확정된 후보가 험지인 경우에 지금 지원을 하겠다.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상의하지 않고 움직이는 곤란하다라고 김종인 대표 측에서 네. 얘기한 반응을 보였는데 저는 뭐 김종인 대표 측의 주장에 문재인 대표를 이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백의종군한 상황에서 대표의 직은 내려놨지만 그 권한과 책임은 의무는 다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험지를 지원해 주는 것을 갖다가 김종인 대표가 너무 인기가 올라가니까 견제하기 위해서 움직인다. 뭐 내지는 뭐 문재인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김종인 대표 반대한다라는 권력적 측면 말고요. 실제 제가 보기엔 김종인 대표 측은 철저하게 총선 전략에 따라서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가 움직일 경우 친노 비노 친문재인 반문재인 문재인 안철수 구도가 조기에 구도가 정착이 되면 또다시 야권 분열의 프레임이 작동되기 때문에 지금은 문재인 대표가 움직일 때 대단히 신중하게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따라서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고 선거 구도가 이런 야권 분열을 해서 통합 구도로 특히 야권 통합이라는 정치 공학적 이슈에서 경제 실정 이슈로 전환되었을 때 그때는 메인 이슈가 있은 다음에 부차적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으나 선거 초기에 등장할 경우에 또다시 오늘 국민의당에서 바로 반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따라서 이것이 문재인 안철수의 구도, 즉 야권 분열의 구도로 조기 정착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측면에서 선거에 대한 전략적인 조언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뭐 김종인 대표도 또 지금 대구 방문한다고 하는데 김부겸 전 의원 등을 좀 만난다고 하거든요. 그 지금 궁금한 게 이제 홍일학 의원 아직 그게 이제 탈당계가 공식적으로 접수가 안 됐다 하던데 뭐 부재 방안 논의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보통 뭐 의원이 탈당계를 냈는데 그걸 갖다가 공식적으로 접수를 안 받는다는 건 인위적인 거죠. 자연스럽게는 그냥 처리를 해줘야 되죠. 그렇죠. 나중에 접수를 안 한 부분, 처리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그렇다면 그걸 갖다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은 결국은 지금 김종인 대표가 이 대구에 지금 김부겸 의원이 그간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에 대해서 좀 앞서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 홍일학 의원 사태가 있고 난 다음에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조금 뭐 뒤졌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김부겸 전 의원이 이 부분을 처리를 안 하면 뭐 나도 중대 결심을 하겠다. 예. 즉 대구 지역의 전체 이 전세가 무너지는 거고 예. 또 이 이야기에 따라서는 더민주당이 영남에서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네.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 소지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급히 대구를 내려갔다고 이렇게 보고요. 네. 아마 홍일학 의원의 이 대한 어떤 이 재심은 제가 볼 때 될 거라고 봅니다. 살려줄 거라고 봐요. 네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차 교수님? 뭐 저도 지금 그 김종인 대표가 지난번 당무회의에서 소위 네. 말해서 당헌 당규 개정권을 자신이 지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비상대권은 사실 지은 이유인데 예.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홍일학 의원을 구제하려는 예.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뭐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TK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하여튼 버려놓은 땅이지만 예. 그렇다고 마냥 외면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사실 궁금한 게 홍일학 의원만 구제하면 나머지 의원들은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홍일학 의원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문희상 의원 같은 경우 상당히 그 지역의 그렇죠. 경쟁력이 상당히 높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문희상 의원도 지금 이의 신청을 해놓은 거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선별적 구제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당내에서도 뭐 홍일학 의원이나 문희상 의원을 구제한다고 해서 네. 아, 이건 원칙 위반이야. 이건 안 돼. 이렇게 말할 부분은 사실 좀 소지가 적지 않을까. 그런 아, 부분에서는 예. 아마 상당한 김종인식의 전략적 이 유연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뭐 그렇게 대구 봅니다. 가서는 그런 부분도 뭐 입장을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할 거라고 봅니다.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뭐 김종인 대표의 노련함을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오늘 가서는 네. 그런 구제 얘기 못 하죠. 지금 공천 물갈이 하고 있는 와중에 네. 그 원칙을 훼손하는 얘기는 그 기준을 흔들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다만 대구 경북에 내가 직접 왔다. 예.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아, 예. 하고 보이지 않게 선처를 하겠다고 하고 공천이 마무리되는 시점 정도에 험지에 그 통일학 의원 공천 준다고 해서 그것을 반발할 당내 사람은 없으나 지금 했을 경우에 그것이 원칙이 훼손되는 문제로 크게 이슈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오늘 가서는 정무적인 위로의 방문이고 내밀하게 그런 부분에서 신뢰를 보여주고 선거 마지막 공천 마무리해서 네. 이렇게 그 구제하는 방안을 쓰지 않을까 그렇게 어쨌든 뭐 생각이 듭니다. 시점은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무적으로 그쪽 예예. 근데 중요한 거는요. 네. 문재인 대표가 네, 네.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네. 부산 출마를 오늘로 몰려가게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부산의 선거가 거의 대구처럼 되고 대구 경북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더민주당에서는. 네. 저런 상태로 가면 부산에는 이번에 아무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 뭐 탈당한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 심판도 불가능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는 네. 당락을 떠나서 부산에 출마하는 쪽으로 내몰려 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서 대담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권 흐름 짚어주신 네 분 감사합니다.